26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미국 시장 급락 코멘트 김한 팀장입니다. 예, 어저께 미국 시장 급락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주가지수, 4대 주가지수는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3.5% 정도 빠졌고, S&P 500은 한 2.4%, 그리고 다우가 한 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그 주식 급락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저께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좀 지속하면서 주가 지수는 하락세로 개장을 했었는데, 이제 장중에 금리가 1.6% 수준을 좀 상회하면서 주가의 낙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어떤 금리의 상승 압력들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1만 건 감소를 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어떤 상회했던 점들이 어떤 금리 상승 압력들을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저께도 이제 주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발언, 용인들을 하는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준 총재도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상승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이제 어저께 국채 금리가 장중 1.6%로 올라갔다가 마감은 한 1.53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S&P 기준의 주식 배당 수익률인 1.51%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대한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을 감안해보면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들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실적 크로스가 어떤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들을 제한해주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체들의 이제 세후 이익은 코로나 사태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하고,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견조한 어떤 실적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들을 일정 부분 좀 제한해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은 견조한 실적의 기술주 비중들을 좀 유지하고, 모멘텀이 큰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로 수익률을 좀 방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저희 하우스뷰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1.5가 넘었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채권금리도 아주 가볍게 세게 올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난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연간 전망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당시에 한 2, 3, 4월 정도 이제 주가의 변동성 확대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스탠스는 저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의 기준과 지금 현재 시점에 달라진 변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그 상황들이었었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 시즌들을 좀 거치면서 미국의 기업 실적 전망치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가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들은 불가피하겠지만, 어떤 하방 압력들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실적이 개선된 영향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금리 관련돼서 좀 발표를 할 건데요. 채권하고 크레딧 이어서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2월 금통위 코멘트 드리기 전에 어제 미국채 금리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게, 올해 3월, 4월 정도에 1.5%가 미국 10년 금리 상단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거의 2배 더블업을 보기 때문에 되게 좀 시장에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은 한 달 정도 선행해서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조금 봐야 될 게 핵심적인 게, 어제 10년 금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그게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게, 2년 금리는 기준금리 현재 레벨대가 반영을 하고요. 10년은 성장, 30년은 물가, 5년물 금리가 중요한 게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레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가장 많이 오른 만기가 5년물 금리입니다. 5년물 금리가 어제 20bp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어떤 생각이냐면,
현재 미국 채권 시장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좀 서두를 거다라고 하는 프라이싱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미국채 금리 급등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다음 질문에는 더 중요한 똑같은 질문인데 진짜로 그러면 과연 미국이 연준이 긴축을 서두를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다. 저희가 작년 연간 전망 드릴 때 1.5를 터치하고 나서는 연준이 들어와서 개입하는 레벨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1.5라는 그 미국채 10년 금리 프라이싱은 연준의 긴축이 조기로 당겨질 가능성을 반영할 레벨대인데 그건 어렵다.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을 반영하는 레벨대가 1.5 정도가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오히려 1.5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제한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에서 당장 V자로 꺾여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 추세가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그 힘 자체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통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있었던 2월 금통에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가장 조금 그 이목이 집중됐던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유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수출 주도로 헤드라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밑바닥 경제, 흔히 말하는 그 우리나라 고용의 무려 24%를 차지하는 자영업 경기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당분간 금통위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레딧은 저희 이제 월보이고요.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캐리 투자 전략으로 가는 게 좋고, 즉 이제 만기 수익률이 높은 채권 위주로 등급도 좀 낮춰야겠죠. 하지만은 등급을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등급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미국 하이힐드 채권들은 지난주에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변경을 시켰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5를 넘고 6, 7 뭐 이렇게 더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 투자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등급 채권도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도 이제 약간의 그 투자 매력이 존재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고려할 것을 검토드립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채권이 최근에 이제 은행 지주에서 발행한 코코본드 같은 경우가 지난해부터 발행이 많았었고 올해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코본드 그 다음에 여전채 등 그렇게 좀 투자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국내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할인율 부담 부분이 좀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의 어닝 모멘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금리랑 성장률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비용 변수가 커진다라는 건데 반면에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은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두면은 단기에 좀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때 실적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위주로 좀 매수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향 수출주랑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금리 부분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랑 국내 소비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존재한다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미국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법안 의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1.9조 달러 지금 규모로 일단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원까지 넘어가면은 3월 14일 실업수당 혜택이 끝나는 거 이전에 부양책을 상원에서까지 가결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도 소비 모멘텀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수출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3월 중에 130만 명,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접종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이스라엘, 그 다음이 영국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들을 보면 지금 접종률이 한 25%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영국에서도 서서히 봉쇄를 해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한국에서도 9월까지 백신 접종이 70%라고 하지만은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건 그것보다 먼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인율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가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좀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나 드리면은 멀티플 부분인데요. 지금 코스피의 단순 PER을 기준으로 보면은 13.7배, 과거 분포상의 상위 0.7%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할인율 부담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감안을 한 PER 역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일드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4.6% 정도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멀티플 계산할 때보다 금리를 같이 감안을 했을 때가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적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장단기 금리 차가 200bp까지 더 커졌다, 이런 경우까지를 감안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레벨은 여전히 채권과 주식의 매력, 상대 매력을 비교하면은 채권 매력이 크게 부각되는 정도까지 아주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해외 간의 이제 상대 PER 같은 것도 좀 질문을 주셨었는데, 지금 MSCI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대 PER은 과거 이제 2005년 이후에 장기 평균이 88% 정도, 그러니까 그 MSCI 신흥국 지수 대비 코스피 PER이 88% 정도로 약간의 할인을 받고 있는데, 현재가 92%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할인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할인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가격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받는 하방 압력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좀 아주 과하게 비싸지 않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매일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머징 자금 동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좀 기관 수급 측면에서의 좀 코멘트 할 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리밸런싱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분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규정을 바꾸고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상반기 중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디폴트 값으로 매도를 계속 꾸준히 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외국인의 경우가 문제인데, 외국인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동아시아 신흥국 제조업 국가들을 보통은 사는데, 이번에는 왜 안 사고 있느냐. 한국이 백신 접종이 확실히 늦은 게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쯤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한국은 전혀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열의에 처해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은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지나고 나면 한국도 언제쯤 되면은 집단 면역 형성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때까지 글로벌 경기가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디폴트 값으로 계속 팔자금이라고 보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 MSCI 리밸런싱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좀 수급 어떻게 보시나요? 이 MSCI 리밸런싱은 일부분 매도 요인이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 매도를 하면은 한 7천억 이 정도는 하루에 계속 팔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특별한 날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다음은 사원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드 스몰캡 이슈 인공지능 AI 시대 발표해 주세요. 네, 스몰캡 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 자료를 썼습니다. 저희 해외기업 분석팀에 있는 임지영 연구원하고 콜라보 자료이고요. 단기적인 마켓 타이밍과는 좀 별도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 채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료 양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산업 레포트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기업은 11개 기업 작성했고요. 해외 기업 2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뷰노라고 하는 의료 AI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기업이 오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발표 순서는 일단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술 트렌드나 기업 트렌드에 대해서 임지영 연구원이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추천주 관련해서는 저희 손세훈 팀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만큼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던 이유는 얘가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서 요 이유가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보면 요 타이밍이 약간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보다 많이 이제 똑똑해졌고 비용도 많이 싸졌습니다. 이제 시장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IDC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작년 50조였고 내년에는 130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의료 쪽인데 국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3,9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찍는 엑스레이 건수가 3억 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7만 6천 건 정도를 1년 동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그래서 의료 쪽 AI 기업들은 상당히 좀 채택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가도 책정될 가능성이 단시간에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제 뷰노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는 사진도 많이 찍지만 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료 그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 팍스를 통해서 좀 양질의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이. 그래서 기업들을 쭉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라운피플, 뷰노, 바이브 컴퍼니 요 3개 기업을 저희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체라, 신테카바이오, 솔트룩스, JLK, 위세하이텍, C랩, 딥노이드, SIA는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특히 딥노이드나 SIA는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임지영 연구원이 좀 기술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AI 트렌드 한 3가지 정도랑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좀 사업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6년도 3월에 이제 딥마인드가 AI 알파고가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해서 좀 대중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작년 6월에는 오픈 AI의 GPT-3가 발표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회귀 언어 모델이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인간다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 모델 대비 한 10배 정도 그 매개분 수를 1750개를 활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그 언어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를 따르는 확률을 매핑해서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뭐 사과, 빨간 그 뒤에 나오는 사과, 뭐 장미, 자동차의 조합 확률을 뭐 계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그 오픈 AI의 GPT-3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자유 대화, 번역, 뭐 요약, 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답변도 가능한 뭐 그런 엄청 훌륭한 모델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딩도 가능하고 뭐 자연어로 명령해서 웹사이트 개발까지 가능한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매년 인공지능 트레이닝 코스트가 한 37%씩 하락을 하고 있고 모델 규모는 10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범용적 인공지능이 일종의 금기어였지만 이 GPT-3가 나오면서 이게 뭐 AGI라는 인간 수준의 범용적 인공지능이 절대 불가능한 컨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최근 2년 동안 이 자연어 처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저희는 이 GPT-3 등장으로 해서 이 AI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발전이 더 빨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노동 집약적인 데이터 라벨링의 단점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는 이제 일일이 사진이나 동영상에 이제 그 이름을 달아주는 표시나 분류 작업인데, 보통 1시간짜리 동영상을 라벨링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수천 시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이 자기지도 학습 자체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런 노동 집약적인 비효율 문제를 뭐 개선하게 됐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기지도 학습이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GPT-3도 자기주도 학습으로 활용된 모델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그 전위 학습과 이제 오토 인공지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딩 자체를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학습된 모델을 재학습을 해서 이제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자원이 부족하거나 컴퓨팅 자원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뭐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발표한 모델을 조금씩 미세 조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통계적 지식이나 뭐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AI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제 짧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업체들 모두 이 AI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차별화를 좀 꾀하고 있는데, 이 3사의 AI 사업 동향을 좀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헬스케어였습니다. 실제로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알파폴드라는 그 3차원 단백질 구조를 해결한 그 알파폴드라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난치병 개발에 AI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지노믹스라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헬스케어 사업의 확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뭐 의료용 AI 솔루션인 헬스레이크를 이제 12월 말에 출시를 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혁신을 좀 예고하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자료에 보면은 이제 비상장 기업까지 자료를 썼고, 저희 자료의 페이지 2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2020년 8월 기준으로 51개 기업이 이제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스트를 쭉 보시면 아실만한 기업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기업도 있을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총 3개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하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라운피플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저희 2021년 연간 종목 포럼에서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제조업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AI 머신 비전을 이제 하는 업체인데, 제가 올해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 회사는 이제 PCB 쪽 산업에 이 불량 검출하는데 AI 머신 비전이 많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적용 산업이 다변화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객사도 다변화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외관 검사를 이제 AI로 해서 이 중고차의 가격 산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팜 같은 데서도 딸기의 생육 과정을 관찰하면서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인지 농약을 뿌려야 될 시기, 이런 것도 AI가 판별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라운피플이 지금 확장되고 적용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라운피플을 계속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그저께 급락 급락하고 어제 또 15% 오르는 주가의 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장이 빠지면 라운피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뷰노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오늘 하필 또 낸 이유는 뷰노가 오늘 이제 상장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오늘 또 타이밍을 낸 게 그런 이유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공모가는 21,000원 상단 넘어서 이제 책정이 된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국내 1호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이제 첫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기업보다 많이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T나 SA로 찍은 이미지를 AI가 분석해서 판단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백준기 의원이 얘기했지만 국내 의사들, 영상 분석하는 의사들이 많이 이제 붙여요. 그 인원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도 많이 쓰이다 보면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가 지금 뷰노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뢰도도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비케어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해외 또 그 회사들, 유통회사들, 의료기 유통회사들과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채널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시기고, 그에 때문에 실적이 올해부터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뷰노는 올해 상장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셔도 될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백준기 의원이 바이브 컴퍼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 뭐 설명은 예전에 자연어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기계어의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자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연어 처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분석하고 이제 많이 봤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회사가 디지털 트윈 쪽 기술이 있는데,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상의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디지털에 똑같이 카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시티 같은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시장에서 많이 좀 핫해짐에 따라서 메타버스 개념 중에서 거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그대로 이제 가상 세계에 옮겨놓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브 컴퍼니는 지금 국토부 산하에 있는 LX,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대략 40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이게 국내에서 표준 플랫폼으로 해당되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공공기관 쪽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게 향후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서 이 바이브 컴퍼니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스몰캡 콜라보 자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재생 시장이 확대될 거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매주 국내외 주요 이슈 등을 유틸리티 신재생 이슈를 매주 금요일날 이슈 코멘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저와 임은지 연구원이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번 첫 번째 자료로는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에 관련해서 좀 자료를 작성해봤습니다. 2020년 8월, 2021년 2월 정전 사태가 각각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발생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전력 수요 급증, 전력 인프라망 파손,
그리고 이제 발전소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 공급량 저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전력망 연계가 부족했던 텍사스의 사태가 더욱더 심각했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서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 형태의 이제 분산형 발전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점이고요. 재생에너지나 또 긴급 사태를 감안해서 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설비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전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망을 위해서는 설비 규모가 1.6기가에서 47.9기가와트까지 2045년까지 에너지 저장 설비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는 배터리를 이용한 ESS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축이 부진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저장 방식은 수소랑 배터리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 수소보다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프로젝트가 기술적 성숙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중요한 뉴스나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적 발표 이후에 이제 한전의 그 연동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6개월 후행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원료비 상승하더라도 실제로 요금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효과들이 정확하게 보려면은 21년 하반기부터 22년은 상반기의 실적을 봐야 21년의 온전한 실적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분기에 이걸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그다음에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사이 차이가 커졌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미수금이나 선수금 등 적절한 회계 처리 등을 이제 확인하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동제의 어떤 가시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교훈 쪽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부 시각에서 보니까 이제 너무 좀 가파른 신재생 쪽으로의 그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전 사태의 이유라고 지적하는 언론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재생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좀 포함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차질이 가장 컸었던 거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관련된 발전소와 이쪽에서 전력 생산이 잘 못 되면서 나타난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깔지 않고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될 수 있는 탄소 국경세나 탄소 관련된 무역 장벽에서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책적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재생에너지 깔아야 되는 건 당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저장 장치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의 속도가 크게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 최준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주개발 위주로 좀 자료를 내왔었는데 오랜만에 좀 가치주로 자료를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타겟 PBR을 기존에 0.8배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1.1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1.1배의 근거는 이 최근 5년간 이 회사가 기록했던 PBR 밴드의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은 최근 5년간의 PBR 에버리지에서 약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에버리지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을 노려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에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였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게 달러의 약세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무난하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수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뭐 조선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수주의 강도와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례 관계를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현대미포조선 경영진들은 36.5억 달러를 수주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한 60% 정도 더하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목표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거를 생각하면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최근 5년간 했던 수주 실적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수주 환경을 보면 현대미포조선은 그간 중형 탱커가 주력 상품이었는데요. 올해 사실 탱커선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형선이라는 게 탱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든지 가스선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쪽 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형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운임이 이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7페이지 그림 7번에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만 강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이 국내 최초로 중형 LNG선을 납품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스선 시장을 보면 그 대형 위주에서 주로 LNG가 나오고요. 중형에서는 주로 LPG가 나오던 게 트렌드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LPG 운반선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었고 LNG 쪽은 사실 중형 자체가 수요가 별로 없었지만 국내 조선 3사가 LNG선 점유율 90%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중형 LNG선 시장이 개방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포조선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선가도 최근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1월에서 2월 사이 거쳐서 거의 모든 선종에서 가격 인상이 나왔고요. 벌크선에서 3.5%, 컨테이너 탱커가 1.8%, 가스선이 1% 조금 안 되게 성과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코스트 푸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런 제품 만드는 회사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코스트 푸시 자체가 이제 그 가격 인상의 주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대미포조선한테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변화도 있었는데요. 6년 만에 그 차량 운반선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미포조선 경영진도 이쪽을 좀 의식을 했는지 차량 운반선뿐만 아니라 카페리 쪽도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타진 중이다. 이미 MOU까지 체결을 몇몇 기업들과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개선이 나오면 우리가 탱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조선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확산될 수 있다면 최근 5년간의 밴드 상단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 발표하겠습니다. 변종문 팀장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충돌 연휴 후에 철강 가격이 좀 다시 반등해서 리포트로 말씀드리고요. 충돌 연휴 후에 지금 중국 철강 가격이 7% 정도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연휴 중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철강 가격도 다시 170도가 넘기면서 지금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 175달러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중국 철강 주식 중에 부산철강이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7%가 올랐고요. 유럽이나 미국 철강사들, 일본 철강사들 주가가 연초 대비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연초 대비 주가 0.7%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철강 가격 상승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또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물 경기 회복 신호로 철강 업황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철강 경기가 좋았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표인 구리 가격이 또 최근에 급등했었고 유가도 강세를 보이는 것도 철강 기업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1분기 실적은 1조 840억을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 5분기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하는 거고요.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스코 배당은 올해 9,000원 보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 3.2%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하고 있고 PBR 0.5배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 없이 더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 산업 고정호 연구원입니다. 어제 올레드 장비 소재 기업들 주가가 대부분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어제 언론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QD 올레드 이제 파일럿 라인에 공정 장비를 이제 추가 반입을 했고 양산 초일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QD 올레드 패널 양상 및 투자 기대감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QD 올레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아직 많이 이르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현재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세트 업체들도 QD 올레드 기술 도입에 대해서 구체한 적이 이제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산성입니다. QD 소재의 경우에는 이제 경화 공정 개선을 위한 열안정성 개선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잉크젯 장비는 이제 제팅 알고리즘 개선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따라서 양산에 태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고객사 확보 없이 생산성 검증 없이 양산 및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QD 올레드 캐파는 8세대 라인 일부에 3만 장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투자를 한다면 LCD 8세대 L8 라인을 셧다운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5 활용도 자체도 여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밸류 체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기존 3만 장 파일럿 라인 기준으로 SF에 있고요. 한솔케미칼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SPC가 보유한 중국 자회사 로킨 지분 73%를 7,300억에 매각을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CJ 로킨은 중국 내 콜드체인 중심의 종합물류회사고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7천억에 매출 총이익 768억을 기록했었습니다. 중국 SPC에 대한 지분은 이제 CJ 대한통운이 53%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실효 지분은 38.7%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하는 유동성은 대략 3,500억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돈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이나 재무구조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환이 잘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경우에 145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자회사 매각 통해서 CJ 대한통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영업외 비용 절감 방향성을 확인했고요. 최근 주가는 택배 관련된 비용이나 단가 인상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좀 부진하지만 인상 당위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시점이 주가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거 로킨 인수할 때만 해도 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이렇게 되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투자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 매각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쪽에서 사업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반적인 그룹이나 기업의 어떤 전략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해외 계속적인 확장보다는 좋은 단가의 딜이 들어왔을 때는 처분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이번 로킨 같은 경우는 수익이 거의 2배 이상 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회사 체력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지금 매각 딜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그룹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확장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익성, 내실 다지기, 특히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